어쨌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다. 45일에 걸친 남한산성의 농성과 치욕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백성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귀족들은 치욕을 견디면 그만이지만 백성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병자호란 후 청으로 끌려간 조선 백성이 5,60만이라고 한다. 물론 당시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소현세자도 인질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온갖 고초를 당했음에도 언제나 세자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자신이 곧 조선의 대변인이기에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히 바른 생활을 했고 조선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에는 참지 않고 지적하였다. 내 비로 이곳에 볼모로 끌려왔지만 나는 엄연히 조선의 세자요. 그런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결코 참지 않겠소. 죄송합니다 저하. 내 참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었다. 청은 조선과의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맨날 소현세자를 불러 윽박질렀다. 그럴 때마다 소현세자는 죽고 사는 일이야 하늘에 달려있는 법이니 나는 두렵지 않소.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오. 그런 세월이 9년이나 흘렀다. 그 사이 청태종 홍타이지가 병으로 죽었다. 제위 17년 나이 52세였다. 홍타이지는 생전 아무런 후계자도 정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청조정은 후계자 문제로 큰 파란에 휩싸였다. 그 시기 청의 실력자는 군권을 장악한 구왕 도르곤이었다. 힘으로야 그가 홍타이지의 뒤를 이어야 마땅했지만 정통성이 문제였다. 때문에 손인과 오보이 등 여러 대신들은 황제를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르곤의 친동생 군왕 아지거는 도르곤이 황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의견에서 타협점을 찾아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도르곤은 섭정왕이 되었다. 이때 황제는 겨우 6살이었다. 이쯤 되면 수양대군 도르곤 버전이다.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은 도르곤은 청나라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명나라 정벌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을 얻었다. 권력도 얻고 북경도 얻은 도르곤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조선에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제 천하의 질서가 정해졌으니 세자는 그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소현세자에게는 거의 10년에 이르는 서러운 볼모 생활, 타향살이, 갖은 서러움과 핍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험한 세월이었다. 그런 것들이 끝나고 이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소현세자의 진짜 시련은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음을. 돌아오는 길은 썰렁했다. 떠들썩한 환송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인조,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눈물의 부자상봉. 그런 것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 다만 소현세자의 인기를 반영하듯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그의 컴백을 기뻐했다. 인조는 세자가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던 것일까?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끌려가며 넓은 세상과 문물을 보았다. 독일인 신부 아담 샬로부터는 서양의 과학을 알게 되었다. 청이 명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도 똑똑히 지켜보았다. 궁에 틀어박혀 세상 물정 몰랐던 인조와는 달리 소현세자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몸소 체험하였다. 그가 귀국하며 가지고 온 것들이 수학, 천문학, 과학책들, 서양식 화포, 만원경 등이었음을 볼 때 그가 임금이 되면 어떤 정책을 추구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소현세자는 조선의 현실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와는 평화적 관계 유지를 주장하였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당연히 청도 인조보다는 소현세자를 더 신뢰하였다. 강화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왕에게 뜻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백성들도 소현세자를 무척 좋아했다. 이쯤 되면 인조가 왜 소현세자를 반기지 않았는지 원인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일도 있었다. 청에 사신으로 갔던 이경헌이 소현세자의 일시 귀국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냈었다. 그러자 인조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이경헌을 곤장치고 유배 보내버렸다.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신하들이 주청하였다. 크모진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세자 저하께서 돌아오십니다. 마땅히 관원을 보내 마중하고 환송에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란 떨 것 없다. 환송에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그럼 저희들끼리라도 조용히 마중을 나가고 싶사옵니다.
그럴 것 없다니까. 인조가 언제부터 백성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세자의 환송에는 없었다. 다만 벽제에서 대궐까지 백성들이 거리에 모여 소현세자의 귀국을 반겼다. 뭐 어쨌든 소현세자가 돌아왔다. 10년 가까운 타향살이가 종결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했다. 후계자로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했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야 했다. 지금까지 소현세자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궁으로 들어온 지 겨우 2-5달 만에 저하께서는 학지를 앓고 계시옵니다. 전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궁으로 들어오면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인조가 명을 내렸다. 어이 이형익이라면 학질 정도는 말끔하게 치료할 것이다. 어서 그를 보내 세자를 치료케 하라. 이형익은 번침으로 유명한 내의원이었다. 번침이란 침에 불을 달구고 몸 깊숙한 부위에 놓아 효과를 극대화하는 침술이었다. 이 방법은 극단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술보다 고통이 크고 위험할 수 있었다. 반대로 잘만 쓰면 효과도 좋았던 모양이다. 인조는 이형익을 무척 총애하여 늘 곁에 두었다. 그런 이형익으로 하여 세자의 학질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소현세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다. 신하들은 즉각 이형익의 죄를 청하였다. 침을 놓는 이형익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를 국문하여 진상을 밝히시옵소서. 또한 진찰하고 약을 처방한 다른 의원들도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분명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의 대답은 의원들은 세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 얼마 뒤 지금의 원소는 나이가 어리고 자질도 밟지 못해 이 나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과인 또한 나이가 있어 원손의 장성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요. 하여 과인은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을까 하오. 당연히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인조는 밀어붙였다. 복림대군은 인조의 차남이며 소현세자의 동생이다.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인조의 강력한 추진으로 그렇게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다. 다음은 소현세자의 비린 강씨였다. 그녀의 시녀가 무당과 통한다는 의심을 받고는 국문을 당하고 유배되었다. 한 달 뒤에는 저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강빈을 모시는 궁녀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그래도 궁녀들의 입에선 끝까지 강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몇 달 뒤에는 임금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다며 또 강빈의 궁녀들을 잡아다 족쳤다. 이때 신문 받는 궁녀가 10명이었는데 그중 7이 죽어버릴 만큼 가혹한 고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끝내 강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신하들은 선처를 구하였다. 강씨도 소현의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에 인조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장 강씨를 패서인하고 사가로 보내 사사하라. 강씨는 너무나 분한 마음에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자라 이 원수를 갚아라. 그러나 인조가 먼저 선수를 쳤다. 강씨의 세 아들들도 모두 제주에 유배하라. 지금까지 일로 보아 유배 다음은 무엇이 남았겠는가. 참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소현세자의 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혹하고 비정하다. 유배 간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장자 석철이 1년도 안 되어 죽어버렸다. 나이 겨우 12살이었다. 또 불과 몇 개월 뒤 둘째 성린이 죽었다. 이 패턴대로라면 셋째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왜 연달아 죽는지를 신하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대충 알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일이다. 오죽하면 청나라 사신이 나섰다. 소현의 새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는데 역적 강씨가 저조한 변이 일어났는데 법으로는 마땅히 주륙해야 하나 주상께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육지에서 떨어진 섬으로 보내 생명을 보존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이가 마마를 앓다가 죽었습니다. 사신도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치 까고 있었을 것이다. 시친 뚝 떼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남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하하. 그 말 덕분일까 셋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도 22살에 숨을 거두니 오래 살지 못했다. 권력이 뭐라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일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그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권력 앞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다. 인조도 천년만년 살지 못하고 55세 일기로 눈을 감았다. 역사는 그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인조반정이라 부르지만 어설픈 외교술과 처세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연이어 겪으며 나라와 백성에 큰 고통을 안겼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분론과 성리학적 유교 질서만을 고집하였다. 전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냥 무능함 그 잡채였다. 그런데 질투는 대단하여 소현세자와 가족들을 죽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많은 욕을 듣고 있는 선조조차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광해의 사치와 향락을 비판했지만 인조도 못지않았다. 병자호란 후 백성들은 중내산해하는데 인조는 누각과 연못을 화려하게 꾸미고 놀았다. 여자를 좋아하여 자신의 가마도 궁녀들이 끌게 하였다. 후원에서는 술과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신하들은 인조라는 묘호를 지어 올렸다. 인이라는 것이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에게 어울리는 묘호인가? 어쩌면 신하들이 대놓고 비판을 못하니 반어법으로 한방 먹인 것일 수도. 1649년 마침내 복림대군은 조선 제17대 임금이 되었다. 그가 바로 효종이다. 효종은 소현세자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듬뿍 담은 글을 쓰는데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복수 설치. 말 그대로 복수하여 치욕을 씻자는 내용이다.